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죠. 일부를 쓰고 나머지가 남겨지잖아요. 절약을 통해서 돈을 모아요. 이 모은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 이게 돈 굴리기 재테크죠. 재테크를 잘해서 대박이 나서 회사를 관두고 싶고 엄청 많이 쓰고 싶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적어요. 그리고 파이어족들을 가만히 보면 그분들 소비가 굉장히 작아요, 생각보다. 안녕하세요, 김성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업라이즈 투자자문의 연금투자연구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다양한 자문 상품도 운용을 하고 있고, 그 전에 한 2017년부터 재테크 관련된 책 계속 써서 출간을 했고, 한 번역서까지 해서 한 8권 정도 출간이 됐고요. 가장 잘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아마도 자산 배분 그리고 연금 투자에 굉장히 진심이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원래는 은행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은행에 한 20년 정도 다녔었는데, 처음에 은행을 들어갈 때는 제가 그 컴통학과 나왔어요. 그래서 금융에 대해서 진짜 전혀 몰랐고, 은행 들어가고 나서 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니까 그걸 통해서 알게 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예금하고 적금 금리가 왜 차이 나는지, 적금 금리가 왜 더 높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몰랐어요. 재테크 전혀 몰랐었고, 그러다가 이제 은행에 입사를 해서 쭉 다니고 있었는데, 아는 동기 부탁으로 펀드를 가입했어요. 펀드를 가입했는데 그 펀드가 몇 개월 사이에 수익이 굉장히 잘 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눈을 떴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되게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재테크 공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재테크 공부할 때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질 않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금융교육을 받아본 기억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베스트셀러부터 누가 추천한 책들 읽고, 그리고 블로그가 이제 그때 한참 유행이었어가지고 블로그 가서 이제 계속 따라다니면서 읽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했었고, 투자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인 책들에서는 디테일한 내용이 잘 안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금융회사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찾아보면서 공부하고, 또 실제 투자하면서 또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아마 제가 2012년도에 은행에서 보내주는 MBA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MBA를 갔을 때 제가 금융공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그런 깊이 있는 공부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많이 정립이 된 것 같아요. 제 어떤 투자관이라든지 투자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정립이 됐고, 그때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고, 책을 쓸 때도 이제 많이 인용을 하기도 했었죠. 네. 초보자들을 위해 작가님께서 추천하시는 책이 있으실까요? 그게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몇 차례 그런 질문을 받고, 투자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가이드를 해드리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론을 못 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스타일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라고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라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코인이 또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몇 년 전에는 이제 영끌까지 해서 부동산 투자했었고, 그리고 최근 작년부터 시작해서 또 유행하는 게 채권 투자 이런 거 많이 하시고, 근데 범위가 워낙 넓어요. 광범위하고 종류도 다양하거든요. 국내 해외 달러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 방법과 투자 대상이 있어서 이 길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도,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 분들도 자기 분야 걸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다른 분야를 잘 몰라요.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아예 안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보다 이게 훨씬 쉽고 수익도 더 잘 난다, 자기의 경험이 또 깔려 있으니까. 또 반면에 주식 하시는 분들은 거주용 집도 안 사세요. 왜냐면 돈을 깔고 앉아서 그냥 놀리는 게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자기가 주식으로 하면 더 많이 굴릴 수 있는데 왜 그걸 굳이 집에다 묶어놓냐,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월세를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투자의 정석 혹은 접근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좀
답이 없는 영역이라서 되게 어렵고,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많이 말씀드리냐면 저희 그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면 전 과목을 공부하잖아요. 국어, 영어, 사회, 뭐 체육, 음악, 미술까지. 그렇게 많은 과목을 가르치는 이유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 한다라는 컨셉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그림 그릴 일이 없거든요, 살면서. 그리고 음악도 뭐 노래방 가는 정도? 밖에 음악 할 일이 없는데, 근데 그때는 배웠었잖아요. 그때 배웠던 어떤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뭐 사회생활 할 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몇 개 과목은 이제 전공을 했고,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으니까 뭐 수학 같은 거 많이 도움이 됐고, 영어도 그렇고, 그리고 사회 나와서는 또 뭐 이렇게 쓰게 됐죠.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하죠. 초등학교 들어간 8살 아이한테 야, 너 이제 대학교 가야 되는데 너 뭘 전공할래? 국어냐, 컴퓨터냐, 뭐 영어냐, 아니면 미대를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투자를 할 때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채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거의 8살한테 대학 전공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디테일한 사실 내용들이거든요. 부동산이든 코인, 주식이든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바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런 것 같고, 그러면 보통 주린이라고 하잖아요. 제린이, 뭐 코린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재테크 어린이라는 식으로 부르는데 어린이들은 싫어하겠죠. 자기네들을 좀 비하하는 것 같은. 근데 이제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잘 모르는 초보다라는 의미잖아요. 초보가 특정한 거에 너무 처음부터 의사결정을 딱 해서 시작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8살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인데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는 컴퓨터가 너무 재밌어서 컴퓨터 공학과를 갈래 라고 해서 컴퓨터 공학과 4년을 나왔는데 막상 다녀보니까 적성이랑 안 맞아. 그러면 다시 또 다른 과목을 전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적성을 찾아가고 세상에 어떤 학문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투자도 마찬가지죠. 주식을 배웠다고 해서 주식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마찬가지, 코인도 마찬가지, 뭐 채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해서 불을 몇백억을 번 다음에 그냥 집도 편하게 사고 뭐 이러면 좋죠. 노후 준비 다 끝나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진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투자에 적합한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투자 대상들이 있는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투자 대상들이 어떤 기대 수익이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그 투자를 통해서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첫 1번 단계가 다양한 투자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가장 좋은 게 저는 자산 배분이라고 생각해요. 자산 배분하려면 정말 다양한 자산에 분산하거든요. 그럼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깊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산 배분으로, 자산 배분하면 그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진 않거든요. 뭐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가 나진 않아요. 보통 5에서 10% 정도 얘기를 하는데, 뭐 실제로 제 계좌도 그 정도 나고 있고, 그래서 그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하면서 여러 가지 자산의 분산을 해놓고 걔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부를 하는 거죠. 경험과 함께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리고 나서 그렇게 운용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몇 년 동안 자산 배분 투자로 운용을 했는데 난 이 자산들 중에 예를 들어서 채권이 나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채권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채권을 더 디테일하게 투자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부동산, 자기 부동산이 잘 맞아 라고 하면 또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고, 이게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전공 설정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할 때 시작을 자산 배분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제 책 홍보가 돼버렸는데, 자산 배분에 대한 책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국내에도 뭐 제가 썼던 책들도 있고, 뭐 마법의 돈 굴리기나 마법의 연금 굴리기 같은 책들도 있고, 뭐 다른 뭐 그런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먼저 접근을 하시고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좀 잘 이해가 되는 거, 그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버는 것, 모으는 것, 굴리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내용을 제가 강의할 때도 하거든요. 실제로 강의할 때도 설명을 드리는데, 대부분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죠. 버는 돈 중에 일부를 쓰고 나머지가 남겨지잖아요. 이걸 절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절약을 통해서 돈을 모아요. 이 모은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 이게 돈 굴리기, 재테크죠.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재테크를 잘해서
대박이 나서 회사를 관두고 싶고 엄청 많이 쓰고 싶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적어요. 그리고 뭐 몇 년 전에 파이어족이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파이어족들을 가만히 보면 일찍 은퇴했으니까 부럽긴 하죠. 뭐 40 전에 은퇴를 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그분들 소비가 굉장히 작아요. 생각보다. 뭐 10억 벌고 20억 벌어서 은퇴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가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싱글이거나 혹은 딩크족이거나 아이를 낳지 않거나. 그래서 소비 자체를 줄였기 때문에 은퇴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엄청 많이 돈을 펑펑 쓰지는 못하거든요. 그분들도 은퇴를 했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돈 굴리는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어느 게 제일 중요한 건 없고, 사실은 직업을 잘 선택해서 뭐 의대를 갔다, 의사가 돼서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번다고 하면 정말 떵떵거리면서 잘 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의사들도 맞벌이도 많이 하고 되게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많이 벌지만 또 많이 써요, 생각보다. 그래서 의사들도 투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버는데 굳이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지금 내가 많이 안 쓰니까 그 사람들의 벌이가 커 보이는 거고, 근데 많이 벌면 또 많이 쓰게 돼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직업을 통해서 적정한 수익을,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얻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돈을 다 쓰지 말고 항상 절약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만 잘해도 사실 은퇴 준비도 가능하거든요.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공무원이죠. 공무원은 급여가 굉장히 적어요. 적기 때문에 많이 안 쓰는데,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강제로 연금을 많이 넣어요.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교직원 연금 많이 넣게 하는데, 원래 많이 안 썼으니까 노후에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연금을 세팅해 놨잖아요. 그래서 연금을 받아. 그래서 공무원들이 은퇴하면 가장 무난하게 살아요. 왜냐면 나 원래 뭐 얼마 썼는데 지금 그거보다 좀 작지만 그래도 연금이 꾸준히 나오게 되어 있어 라고 하니까 삶이 피폐하지 않죠. 나쁘지 않죠.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많이 벌다가 직장생활 짧게 하는 케이스들이 힘들어요. 많이 버니까 많이 쓰거든요.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뭐 연말에 보너스 몇 천만 원씩 받으면 차를 바꿔요. 외제차로. 그래서 외제차 딜러들이 이제 수원이나 뭐 이런 삼성전자에 있는 강남이나 되게 잘 된대요. 그런 보너스가 많이 나오는 달에.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굉장히 안 좋죠. 나는 계속 벌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많이 써버리는 거예요. 연금 같은 거 준비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되게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거라서 이 세 개가 다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또 재테크를 너무 신경 안 쓰는 분도 너무 많아요. 근데 재테크를 수익률 1, 2% 차이가 나중에 굉장히 커지거든요. 복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금융교육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 접근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너무 많이 써버리는 이제 그런 직업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너무 많이 써서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게 균형이 맞춰져 있어야 되고, 제가 은퇴 설계 상담을 할 때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노후에 얼마 쓰고 싶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잘 모르겠다고 하죠.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지금 얼마 쓰시냐고 물어봐요. 지금 한 달에. 뭐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200만 원 혹은 그 이하이고, 뭐 부장님급, 임원급 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벌어요. 막 1000만 원 넘게 버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 달에 700만 원 쓰고 800만 원 쓰고 왜 그렇게 많이 쓸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분 얘기 들어보면 또 이해가 돼요. 이제 1인 가족이 아니고 자녀도 있고 아파트 대출금도 갖고 있고 아이들 학원비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자기는 별로 쓰는 게 없는데 남는 게 없대요. 저축할 돈이.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 700만 원으로 노후 설계를 하면 이제 거의 불가능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남은 직장생활 남은 기간 너무 짧고, 5년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쓰는 돈 너무 크고, 그래서 이제 그걸 최대한 이제 조율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디테일하게 좀 작성해서 와라 이렇게 하죠. 이거는 빠질 거, 뺄 수 있는 거, 이런 걸 조율하다 보면 뭐 300, 400 수준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수준에 맞춰서 세팅하면 또 설계가 돼요. 그런 식으로 가이드를 해드리는데, 그 세 가지를 다 고민을 해야 되고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일 어려워하는 게, 저한테 이제 은퇴 설계라든지 재무 상담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현재 상황을 몰라요. 내가 뭘 얼마를 갖고 있고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 버는 건 정해져 있죠. 급여생활자들은 이제 월급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지출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써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대요. 저 무조건 적어오라고 하거든요. 그걸 적어오고 자신의 상태를 알면 앞을 플래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중소기업을 다니고 월 250만 원 벌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분들도 있고, 좀 나이가 젊으신 분들,
그리고 중소기업 다니시거나 뭐 직장에 없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건 제가 못 도와드리죠. 네, 직업이 없는데 그거를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중소기업을 다닌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누구랑 비교하느냐거든요. 저 사람하고 비교하면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이랑 비교하지 말라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은 얼마 버는데 뭐 나는 얼마 벌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끝도 없고 사실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뭐 1조를 벌 수는 없거든요. 평범한 사람인 경우에 뭐 100억 벌기도 쉽지 않고. 근데 제일 재밌는 게 100억 부자도 200억 부자를 부러워하거든요. 네, 10억 가진 사람, 20억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 꼬마 빌딩을 사잖아요? 그럼 와 좋겠다, 월세 받으니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옆에 더 큰 빌딩 사장님을 만나게 돼요. 부러운 거죠. 몇백억 자산 가니까. 이렇게 해서 남이랑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나 책에서나 많이 언급하는 게 어제 나와 비교하자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소기업 다녀서 뭐 한 달에 월급 250만 원이에요. 근데 나는 작년에 취준생이었어. 거의 뭐 컵밥 먹고 뭐 그러다가 한 달에 250 받는 거잖아요. 되게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돈 많이 버는 직종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의사 친구를 만나면 뭐 비교가 안 되죠. 그 친구는 한 달에 2천만 원도 벌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냥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죠.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난 결혼하지 말아야 돼. 뭐 강남의 아파트 값이 얼마야 라고 이제 얘기를 들으면, 아니 뭐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건가? 나는 집도 사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 동네마다 다를 수 있는데 꼭 강남에 살아야 되나? 라고 저는 이렇게 반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 아주 비싼 뭐 5억 원짜리 자동차를 샀어요. 연예인이. 뭐 TV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돈이 있으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사는 거고, 저 사람이 그걸 샀다고 나도 꼭 그걸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삶의 만족도가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도 마찬가지죠. 내가 꼭 강남의 그 비싼 아파트에 살아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외곽지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직장에 따라서 그거는 정해지는 거고, 사실은 지방에 가면 굉장히 아파트 값이 싸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분들이랑 상담을 하거나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또 아파트에 대한 그런 큰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 지역별로 또 제일 좋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굳이 꼭 거기 살아야 하나? 라는 이제 질문을 해보면, 사실 한 달에 250을 벌든 500만 원을 벌든 행복의 그 크기하고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비교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친구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잘 버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안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큰 도움 안 되거든요. 네, 돈 자랑하고 뭐 저녁 술값은 엠빵 하는데 엠빵 하면서 돈 자랑하고 뭐 차 자랑하고 막 이러는데, 뭐 그런 친구는 안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아무리 뭐 어렸을 때 친구여도 만날 때마다 불행하잖아요. 그리고 나 스스로가 그 친구랑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비교 안 하면 돼요. 비교 안 하면 되는데, 그 비교하는 그런 마인드를 바꾸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일하고 뭐 승진하고 거기서도 돈을 모아서 또 불려 나가고 하면 이제 비전이 생기거든요. 스스로의 비전이. 그런 걸 잘 챙겨서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령대별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식의 접근도 많이 하죠. 뭐 20대 때는 뭐 결혼 자금 준비하고, 30대 되면 집 장만하고, 그리고 40대 되면 아이들 뭐 교육시키고, 50대 되면 노후 준비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이제 제가 40대인데 아직도 결혼 안 한 제 친구들 많이 있고, 네, 그럼 그 친구들은 결혼 자금 준비할 이유는 딱히 없거든요. 그리고 뭐 자기가 뭐 싱글이거나 혹은 부모님 집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서울이 아닌 곳에서 집값이 별로 비싸지 않은 동네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그런 사람들이 이 논리를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거고, 자녀가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위험관리 관점에서 접근을 해요. 금융 위험들이 있어요. 금융 리스크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로 접근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건강 리스크가 있잖아요. 건강 리스크는 저 금융 리스크라고 봐요. 돈이 많으면 사실 치료할 수 있거든요. 뭐 모든 병은 아니지만. 그래서 건강 리스크를 대비를 한다고 하는데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건강 리스크 대비하는 방법이 보험이에요. 보험 가입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거주 리스크가 있어요. 거주 리스크가 뭐냐면 살 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전세 사기 막 당하고, 혹은 월세 너무 비싸고,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주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접근하는 거죠.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30대에 내 집 마련해라, 30대에 서울에 내 집 마련 불가능하죠. 예, 30대 초중반에 취업을 하고 막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럼 정신 없고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집 마련을 해요? 서울에서. 불가능한 얘기라서 그런 식의 단편적인 솔루션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각자 상황에 맞춰서 거주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빌라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두가 신축 아파트를 갈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에 연끌해서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면 가격이 엄청 오를 거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논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건데 안 그렇다는 거 이제 다 배웠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무리를 해서 올인해서 들어갈 이유가 있나? 라는 이제 퀘스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좀 과거를 공부해 볼 필요들이 있어요. 아파트 시장이 지금만 이랬던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노후 자금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50대들은 다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랑 친한 선배가 은퇴했거든요. 원하든 원치 않든 은퇴를 했고 뭐 자기 부모님도 당연히 이제 완전히 은퇴를 해서 보통 집에 있을 나이시니까 그래서 당연히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은퇴 준비하면 안 돼요. 늦어요. 항상 늦어요. 제가 강의하다 보면 뭐 20, 30대부터 준비를 하면 정말 한 달에 50만 원 정도만 자기 연금 계좌에 준비를 해도 노후 준비가 돼요. 노후 준비가 된다는 게 한 달에 2, 300만 원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모여요. 여기서 가장 큰 거는 수익률이 엄청 많이 나서가 아니라 오랜 기간 굴렸기 때문에 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50대는 그 시간 자원이 없어요. 20, 30대는 시간 자원이 아주 많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돈을 불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강의를 하면 50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나 어떡하냐고. 나 이제 50 몇 살인데 몇 년 후에 나 정년퇴직 할 건데 나 지금까지 준비 안 했다. 어떻게 하냐. 몇 가지 솔루션이 있다. 뭐냐면 30대가 50만 원 준비했으면 50대는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준비해라. 그 정도 버시지 않냐고. 그럼 뭐 공무원을 해도 한 4, 500 정도 받거든요.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직급이 올라가니까. 그 돈을 지금부터라도 모아라. 본인이 쓸 거니까 나중에 쓸 거니까 하나도 안 모아 지금까지 하나도 준비 안 했다면 많이 모으면 된다. 그래서 생활비 많이 나간대요. 생활비를 줄여야지 어떻게 하냐. 답이 없다. 그리고 노후에 굶을래 아니면 지금 줄일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선택을 하면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일하는 기간을 늘리면 돼요. 일하는 기간을 늘리면 해결이 돼요. 이게 굉장히 심플하게 설명을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기대하면 84세 정도 되거든요. 내가 84세까지 일하면 돼요. 그럼 노후 자금 같은 거 준비 안 해도 돼요. 벌는 거 쓰고 번 거 쓰고 하면 되거든요. 안 벌리면 적게 쓰고 많이 벌리면 많이 쓰고 이런 삶을 살면 되는데 문제는 이때까지 일을 못 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내가 70까지 할 거냐 60까지 할 거냐 55까지 할 거냐에 따라서 모아야 되는 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이가 50살이면 이게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지금 나이가 20대 30대잖아요. 이 앞이 기간이 엄청 길어요. 한 30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복리가 이제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관리 관점에서 내가 어떤 금융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이제 준비해 나가면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제가 막 연금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심지어 40대인 제 또래들도 별로 관심 없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관심이 없는데 그럼 당연히 20, 30대 관심이 없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미래의 일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미래의 일을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남의 일을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와 동일하대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 내 미래는. 그래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조금만 신경 써서 준비하면 되게 큰 도움이 되는데 그 시간이라는 큰 리소스를 활용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고 물론 저도 안 했어요. 몰랐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저도 몰라서 그냥 연말정산 받는 목적으로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이런 데다 금융회사에 넣어놓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랬었기 때문에 저도 못했다. 그건 인정. 하지만 지금은 하고 있다. 지금은 하고 있고 책을 보신 분들의 피드백이 뭐냐면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지금부터 하면 어느 정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이대에 맞는 재테크보다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어떤 위험이 나한테 내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준비를 하면 되죠. 근데 뭐 건강 리스크는 보험 다 가입하시니까
다른 보험 말고 암보험이랑 실비보험 정도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암은 3분의 1이 걸리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젊은 분들은 잘 못 느끼시는데 나이가 들면 제 친구들도 수술한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통계가 정말 잘 맞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 거는 보험을 미리 들어 놓으면 좋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비를 해 놓으면 되거든요. 미리미리.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드리고 싶죠.